자, 오늘 방송, 준비한 방송은요, 제목을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자유낙하 중인 한국 경제의 끝은 이렇게 달았어요. 요즘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겁니다.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몇 가지 이따가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지표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의 결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추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통적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방식이요,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설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는 날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한국 경제는 이대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들려서 우울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관의 끝은 새로운 낙관의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 가지 소망을 했던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소망을 했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 거품이 좀 구조조정이 되고 다음 정권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발목을 잡지 않고 시작할 수 있기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3월 초 정도는 돼야지, 빨라야 탄핵이 결과가 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있겠죠. 한 3개월 정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니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2개월간 대통령 선거 기간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사령탑이 없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이 상태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해들을 불러일으킬까봐 자제를 했지만은, 부동산 구조조정. 그래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제 마음이나 하늘의 마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나 하늘의 마음이나요. 그래서 하늘한테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떤가를 그동안에 누차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률 수치가 지금 KDI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1.6%까지 하향 조정을 했죠. 하향 조정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연평균 1.5%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5년 연평균이 2.5%였던 것이 1%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1.5%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는 KDI에서 수정 전망치로 내놨지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장률 수치가 뭐 그러니까 한 2% 정도 예상을 하다가 뭐 1.6% 내려와서도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일본이 90년대 10년 동안에요. 자산시장 붕괴 이후에 실질 GDP 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과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수치는 지금 굉장히 일본의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잃어버린 10년보다 내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성장률 수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1.5% 안팎에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애가 드러내지 못하는 지금 경제 불황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이 성장률 수치만을 그러니까는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성장률 수치보다도 실제 현실의 경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어둡습니다. 성장률 수치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 문제를 좀 먼저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좀 이제 시작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 1.5% 떨어진 것이 어떤 지금 상황을 몰고 왔는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봐봅시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1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순 때 되게 되면은 연간 성장률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간 성장률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21년도 연간으로 볼 때요.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는 같이 이제 그 중복이 되는 연도였었고요. 그다음에 23년, 24년도가 윤석열 정권 때의 이 경제 성적표잖아요. 온전한 이걸 보게 되면요. 성장률이 2021년도에 4.1%. 이거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우리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피할 수는 없었죠. 그 기저효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주요 국가들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왜? 202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로 반등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간에 4.1%를 달성하고 2022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이제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대부분이 복원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은 우리는 22년도 대선 기간 끝나는 즈음에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종료 선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2.6%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의 이 후유증으로 인한 반등 효과가 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1.4, 지난해 2.0 이렇게 이제 기록했잖아요. 이 성장률 수치를 이렇게 본다면요.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활동, 이걸 이제 경제 활동별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들의 각 산업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증가시켰느냐 1년 동안에 이걸 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고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익숙한 것은 지출 측면에서 보는 거죠. 지출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수와 수출, 내수와 정확하면 순수출이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은 결국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소비하는 걸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출이라는 것은 소득을 지출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할 때요.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수와 수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요. 보시게 되게 되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내수가 전체 성장률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 봐보세요. 4.1%에서 내수가 3.5%. 이 내수에는 가계 소비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민간 소비하고 기업 투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민간 소비가 1.7이니까는 1.7 정도 그러니까는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기여를 한 겁니다. 기업 투자가 한 0.9 정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한 0.7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소비가 한 1.7 정도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도 봐보세요. 2022년도에 보게 되면은 2.6% 성장을 했는데 민간 소비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그러니까는 민간 소비가 가계 소비가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가계 소비가요. 수출은 그럼 어땠느냐?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성장률을 오히려 끌어내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기억나실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6월 달부터 나토 방문해 가지고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 가지고 탈중국 반러시아가 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그해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게 2023년도까지 쭉 진행이 되지죠. 그래서 2023년도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보게 되면 수출에 그러니까 기여도가 0%잖아요. 2023년도 맨 밑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0%입니다. 이건 기조효과를 고려하면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전년도가 마이너스 0.1이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0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2.6이 나왔어요. 2023년도에 1.4보다 한 1.2%포인트가 높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느냐? 딱 봐보세요.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2.0을 2022년도에 2.0%포인트를 끌어올렸고 2023년도에는 1.4%에서 0.9%로 이게 민간 소비가 2.0에서 0.9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한 1.1%가 떨어진 거잖아요. 1.1%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 2.6에서 1.1만 빼더라도 얼마가 됩니까? 1.5분이 안 되잖아요. 1.5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생긴 문제였었어요. 민간 소비가. 예? 2023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 1.4%는 사실 과거 외환위기 때라든가 과거 이제 우리가 아주 그냥 그 대외적인 충격이 굉장히 커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가 이런 때를 빼놓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저게요. 1.4%가요. 2023년도 1.4%가요. 그런데 2022년하고 23년을 비교하게 되면 수출은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수치상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민간 소비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반토막보다 더 작게. 예? 그렇죠? 2022년도에는 2.0인데 2023년도에는 0.9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 결과가 성장률의 큰 폭의 하락이었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2024년도로 봐보세요. 2024년도를 보게 되면은 2.0으로 이제 2023년도보다는 좀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민간 소비가 0.6으로 더 미끄러지죠. 더 미끄러졌어요. 이때는 근데 2.0이라는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요?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수출이 1.8%포인트로 1.8을 끌어올렸어요. 지난해 그냥 수출이 그냥 잘 된다고 그렇게 막 도배됐던 배경입니다. 1.8로. 그러니까 2023년도는 하고 2024년도를 비교하면 2023년도는 상대적으로 민간 소비가 2024년도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기여한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내용이 민간 소비가 2023년도에 좋았다고? 예?
좋았다고? 그리고 작년에 수출이 진짜 좋았다고?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실상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상을. 이게 이제 이 성장률 수치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하고 성장률 수치하고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먼저 23년도의 성장률 1.4%에 그 원천이 어쨌든 간에 민간 소비가 0.9%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4가 많이 떨어진 거는 떨어지긴 했지만은 대부분을 그러니까는 민간 소비로 만들어낸 거예요. 수출은 0이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수의 실체를 좀 보자 이거죠. 내수의 실체. 민간 소비는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소비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23년도에 좋았나?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참 기이한 하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쭉 떨어져 내려옵니다. 떨어져 내려와요. 이명박 박근혜 때 쭉 떨어지고 윤석열 때 다시 쭉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어요. 떨어져 왔는데 연평균 가계소비 증가율도 계속 떨어져 오다가 문재인 정권 때 1.4%, 연평균 1.4%를 달성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1%포인트로 높아진 2.4% 달성했어요. 이렇게 소비 지출이 가계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됐으면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좋아졌으면은 왜 지금 이 자영업 이 저기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이겁니다. 수치를 그래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요. 이 수치만 그렇게 또 이렇게 언론들에서 보도한 것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번 방송에서는 그 국세청에서 23년도 소득이 이제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 자료는 제가 구했어요. 근로소득자 자료는요. 근데 통합소득이라서 근로소득자는 말 그대로 어디 고용돼 있는 그러니까 사업체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이제 월급쟁이들이죠. 소득입니다. 23년도에 대상자가 2,085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2,085만 명으로요. 근데 통합소득자는 한 2,700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2,700만 명 정도.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요? 개인 사업자 같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중적인 이제 그러니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통합 정리해가지고 통합소득 자료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그래서 제가 같이 소개할까 했는데 국세청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24년 국세청 근로소득자 자료만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로소득자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총 급여가 903조 원으로 90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그러니까는 24년도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 1년 후나 이제 이게 집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2월달 월급에서 아마 그러니까는 연말정산 결과가 이제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총 급여가 한 900조 원. 여기서 공제가 된 소득이 380조 원입니다. 380조 원. 제가 이 공제소득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하위 10%하고 상위 10% 간의 소득의 그 배수 차이가 40배가 넘습니다. 40배가 넘어요. 일단 간략한 것만 뒤에서 좀 필요한 건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주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총 급여가 2021년 전에는 한 866조 정도 됐었는데 이게 903조 정도로 이제 증가했다는 거고, 이건 왜 그러냐면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공제액도 한 10조 정도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층민, 저는 사실 하층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적나라하게.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까 2천만 명 조금 넘는 데에서 334만 명이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월 수입이요. 물론 이거는 이분들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부분은 물론 자의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일거리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 정도 분이 못 버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풀타임을 일할 때 2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하위 40%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보더라도 평균 월 수입이요. 평균 이 40% 밑에 있는 사람들 전체 평균이요. 122만 원뿐이 안 됩니다. 물론 하위 40% 선에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높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요. 평균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하위 30%만 보면 93만 원, 하위 20%쯤은 6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적어요. 우리나라 하위 50%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소득이. 예? 월급제 근로소득자들이요. 노동자들이. 이게 임금 노동자들이죠. 정확한 표현은요. 임금 노동자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1년 전이지만은 1년 전 작년에 연말정산 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좀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기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구간에 속했는지를. 먼저 상위 0.1%는요. 상위 0.1%는 월급이요. 월급여에는 그래서 우리가 상여금 같은 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8천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니까는 9억 한 6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9억 6천만 원 된다는 거. 상위 0.1%는요. 세후 월급여는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상위 1%가 1607만 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고소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00만 원부터 쭉 끊어봤어요. 1000만 원으로 딱 끊어지는 계층은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었지만은 상위 5%가 966만 원이었습니다. 네, 상위 6%가 896만 원인데 한 900만 원 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내가 한 달에 월급 한 평균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찍힌다 하게 되면은 상위 6%에 속했다는 겁니다. 월급쟁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건 다음번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월급쟁이들끼리만 지금 비교합니다. 임금 노동자끼리만요.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상위 6%라는 얘기예요. 8%면 800만 원이면 얼마냐? 상위 8%라는 얘기입니다. 700만 원이면 얼마냐? 상위 11%예요. 600만 원이면 상위 16%입니다. 500만 원이면 상위 22%예요. 예? 500만 원이면 상위 22%예요. 그 다음에 400만 원이면 상위 31%고요. 300만 원이면 상위 45%. 이렇게 됩니다. 예? 상위 45%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300만 원까지 좀 봤다고 이제 쳐보세요.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전체 45%가 3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전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4대 보험도 물론 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자기가 1년, 그 수입을, 12달러 나눴을 때 월급여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0만 원부터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300만 원은 상위 45%고요. 900만 원은 상위 6%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OECD에서 우리가 개정된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중위소득,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건 50%를 얘기하는 거죠. 50%보다 1.5배 위로는, 그 다음에 밑으로는 0.5배까지를 중산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기준도 있지만은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라 해가지고 중위소득의 2배에서 밑으로는 75%까지 50%는 너무 낮으니까 75%까지를 중산층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그럽니다. 많이 이게 그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는 기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뭡니까요? 상위 8%에서 상위 16%, 그러니까 600에서 800만 원에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에요.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이에요.
중산층이 아니라고요. 중산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위 16% 왼쪽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요. 596이라 되지만 600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600만 원을 자기가 받는다 하더라도 월 총급여가 세금 제하고 나면 5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4대 보험 빼고 나면은, 예? 500만 원대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예? 내려오게 되죠. 500만 원 정도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한 600만 원, 총액으로는 한 600만 원 되는데, 600만 원 버는데 자기가 고소자라고 는 느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더군다나 만약 외벌이라면은, 예? 외벌이라면요? 근데 저는 심지어 뭐냐면 700만 원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800만 원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800만 원 버는 사람도 내가 한 중산층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고소득층?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고소득층이라고 느끼려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가가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뭐 씀씀이가 많이 나가니까는 절약하게 달려있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중산층, OECD에서 얘기하는 중산층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고소득층이라고 느끼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꽤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한 5% 이상, 5%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고소득층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그나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01만 원입니다. 201만 원이요. 201만 원인데 이 최저임금 수입이 월급여로 201만 원 되는 그룹이 상위 68%. 그러니까 하위 32%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688만 명입니다. 688명이 최저임금보다 미치예요. 예? 32%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들의 전체 32%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미칩니다. 이게 688만 명이나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뿐이 안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이 양극화가 심하죠.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려면 상위 4%가 돼야 되거든요. 상위 4%가 돼야 되는데 상위 4% 이상 정도 되는 사람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라도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을 거고, 최저임금 이하가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우리가 23년도 근로소득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앞에서 얘기했을 때 23년도 성장률 1.4% 중에서 0.9%포인트를 민간 소비 지출, 가계 소비 지출을 끌어올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요? 소득이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씀씀이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근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22년, 23년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이건 재작년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실질 급여를 보게 되면요.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이 실질 월급여로 2023년도에 302만 원입니다. 302만 원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재계산한. 근데 이게 2021년도에 한 306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2년, 23년도. 윤석열 정권에서 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게 실제로 확인되어져요. 작년도 제가 근로소득세를 정리해드릴 때 줄어들었다는데 또 줄어들었어요. 거기서요.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소비할 여력이 없죠. 소비할 여력이 없잖아요. 지출할 여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소비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냐 이거죠. 예? 성장률을 끌어올리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비할 여력이 없어졌어. 지출할 여력이 별로 없어. 예? 이런 걸 다들 아마 공감을 했을 거예요. 공감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소비 지출이 어떻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첫 번째 기여 요인이었느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상위 40%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포진되어 있는 상위 40%의 소득의 흐름을 봐보세요. 실질급여가 2021년 이후부터 실질급여가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이 기간 때 경제 성장률은요. 연평균 2.1%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했어요. 그런데 상위 40%가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다들 지금 보면 마이너스로 밑에 행진되고 있잖아요. 0.1% 이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가 줄어들었냐면요. 7,25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년 동안에. 세금 납부하기 전에 실질 연급여가요. 그러니까 상위 0.1%조차 굉장히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0.9에서 1%에 있는 계층, 그 사이를 다 소개하기엔 너무 빽빽하고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건너뛰어가지고요. 한 540만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상위 1% 이내에 있는 사람들 평균을 보게 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상위 10%도 223만 원 줄어들었고, 상위 20%에 있는 사람도 109만 원 줄어들었고, 상위 30%도 44만 원 줄어들었고, 상위 40%도 한 3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평균, 전체 임금 노동의 평균이 44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전체 임금 노동자의 2년 동안에 실질 연급여가 44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쓸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국세청 소득자료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동의하기 쉬운 아마 내용일 거예요. 자기가 상위에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은 여기에 지금 이 자료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세후 실질 연급에는 참고해 주세요. 비슷하게 줄어드니까 세금이 더 띄어지는 것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23년도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 가지고요. 경제 성장률이 1.4%였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개인 소득 증가율은 지난번에 소개했죠. 마이너스 1.3%였다고. 마이너스 1.3%였다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2021년도부터 2년 동안에 연평균 2.1%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했었어요? 1.1%가 줄어들었다고 했었어. 근데 2023년만 놓고 보더라도 1.3%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1.3%가.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1.6%를 KDI가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 소득 증가율은 그렇다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개인들의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소득, 정부 소득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2년간에 통계청에서 이건 집계를 한 거죠. 실질 개인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줄어들었었다. 지역별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나왔잖아요. 임금 노동자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보게 되면. 개인소득 변화율하고요. 실질 개인소득 변화율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통계청에 저기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순자산도 줄어들었어요. 2023년도에 708만 원이 줄어들었다고요. 가구에. 소득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들었어. 근데 어떻게 소비 지출이 증가했죠? 어떻게 소비 지출이 증가했죠?
23년도 성장률을 1.4% 중에서 0.9%가 민간 소비가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작년도 것까지 지금 집계가 됐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국세가 2022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세금 체계 가지고 거친 세금입니다. 네? 근데 이게 396조에서 337조니까는 거의 한 60조가 가깝게 줄어든 거예요. 세금이요. 2년 사이에. 60조나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어요. 104조에서 63조로. 그러니까 40조 이상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을 테니까는 세금도 적게 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세금 중에서 전체 국가에서 걷어낸 세금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비중, 그 상대적인 비중은 크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노동자들도 같이 안 좋을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같이. 근데 법인세 비중이 26.2%에서 18.6%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재벌 이 법인세를 이렇게 낮추게 되는 법인세를 23년도부터 낮췄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요.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보고 대부분이니까는 재벌 기업한테 집중된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수치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인 그러니까 조세 수탈 구조를 그러니까는 바꿔버렸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거고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냐면 국세가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거예요. 상대적인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14.5%에서 18.1%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 노동자가 봉이라는 얘기 했었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만만한 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